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4월 2일 목요일을 시작합니다. 밥상머리 서러움 평생 간다. 의무급식 시행하라. 차별급식 반대하는 지수초등학교, 지수중학교 학부모 밥부대. 어제 경남 진주시 지수초등학교 뒷마당에 솥단지 3개와 함께 걸린 펼침막의 글귀입니다. 경상남도 발 의무급식 중단 사태 첫날인 어제 경남 진주시 지수초 중학교 학생 79명은 학교 뒷마당 천막에서 엄마 아빠가 직접 끓여준 닭 야채죽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몇 분의 얘기를 그대로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미숙 학부모 회장. 공부도 중요하지만 애들에겐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모 재산으로 아이들 급식까지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다. 무상급식 중단에 화가 난 엄마들이 우리 뜻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밥 직접 해 먹이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서 이 방법을 선택했다. 대부분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거나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왕 급식비를 낼 것이면 학교 발전 기금으로 내거나 지역 출향 인사들의 후원금을 모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오늘 저녁 학부모들이 다시 모여서 논의할 계획이다. 1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3명의 자녀를 둔 이현한 씨의 얘기입니다. 이 학교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같은 마을에서 함께 자라기 때문에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누가 급식비를 냈고 누가 급식비를 내지 않았는지 자연히 알 수밖에 없다. 아이들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른들의 착각이다. 아이들에게 돈 문제만큼은 벌써부터 가르치고 싶지 않다. 다음은 맞벌이하는 동생 부부를 대신해서 조카 밥을 해주러 왔다는 제미애 씨 얘기죠. 이웃집 아이가 돈이 없더라도 급식비는 그냥 내줘요. 대신 집에 와서 저녁밥을 먹지 않을게요. 라고 자기 엄마에게 말했다더라. 아이들은 이미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고 있다. 순수하게 아이들 밥그릇을 지켜주려는 부모에게 종북좌파라고 경남도지사가 말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무상급식을 중단시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종북 아닌지 의심스럽다. 마지막입니다. 이혹은 지수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얘기입니다. 학부모들이 결정한 사안이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해달라고 당부했을 뿐 학부모회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교육감과 도지사가 만나 하루빨리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기왕이면 홍준표 지사도 초청해서 그 닭 야채죽 같이 먹었더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이 지수초등학교의 오늘 점심 메뉴는 짜장밥이었답니다. 저도 짜장밥 참 좋아하는데.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5시 39분, 40분 돼갑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성명훈 작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들 52명이 삭발식을 하고 시행령 안 폐기, 선체 인양 이런 것들 강력히 촉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으로 구성된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고 어제 발표된 정부의 보상안에 대한 공식 입장도 밝혔는데요. 유가족들은 정부가 특별법 시행령안을 즉시 폐기하고 공식 선체 인양의 공식 선언 때까지 배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 시행령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그 희생자 가족 협의회를 마치 보상금을 더 달라고 떼쓰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 가족들의 목소리에 기교에다 달려며 희생자 가족 52명이 합동으로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전 11시에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특별 시행령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현장의 분위기는 무척 격앙돼 있었으나, 희생자 가족들은 최대한 자제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삭발식이 진행되는 동안 많이 훌쩍이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네, 현장을 지킨 송 작가 잘하셨습니다. 법원이 뉴라이트 계열의 한국사 교과서 이거 좀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 수정해라라는 교육부의 명령은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 내렸죠. 그러니까 수정을 거부하려던 필자들, 그 교수들, 당신들이 잘못됐다. 법원이 지금 이렇게 판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오부 김경란 부장판사는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패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내용상 수정명령이 이루어진 부분은 6.25 전쟁의 발발 책임과 주체 사상에 대한 설명, 북한의 경제 상황과 천안함 영평도 사건, 그리고 97년 애완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관한 내용인데요. 재판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했고, 역사적 사안보다 서술을 자세히 하도록 해서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를 비롯해서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가 검정 심의를 마쳤던 나머지 교과서 7종을 함께 수정하도록 함으로써 이런 법정 공방이 이루어졌고요. 네. 금성출판사와 박류머지 교과서에 대해서는 좌편향이다 하는 논란까지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은 교과서는 전부 발행을 정지하겠다고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상품권 표준약관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그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해서 보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의 종이로 된 상품권이 아닌 그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형의 전자적 형태 상품권을 말하는데요. 네. 이런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일주일 내에 철회를 하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고요. 유효 기간이 경과했다면, 사용 유효 기간을 지났다면 9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발행자가 유예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7일 전에 통지를 포함해서 3회 이상 유예 기간 도래 사실을 알려줘야 하고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3개월간 연장을 요구했을 때 연장에 응하도록 이렇게 네. 약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호남선 KTX 개통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열차 다니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첫날 표정, 또 뭐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 광주나 호남 지역 돈이 또 다 이 서울로 올라와 버리는 건 아닌지, 이런 빨대 효과라고 하든가 그렇던데, 전해주시죠. 네, 오늘 호남 고속철도 본격 운행의 시작과 함께 이게 지역민과 이용객들 모두가 기대와 우려 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1시간 이상 시간을 아낀 점에 있어서는 서울과의 반나절 생활권이 실현된 것에 대해서 매우 만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열차 요금이 4,300원 정도 비싸거든요. 어디에 비해서요? 경부선에 비해서요. 근데 왜 그렇죠? 중간에 이제 오송역으로 중간 기착점이 바뀌게 되면서 네. 한 14km 정도 이렇게 거리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4,300원의 요금 차이는 큰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알뜰한 이용자의 지적이 있었고요. 요금 저항이야. 네. 그리고 이제 거죠.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부산과 대구에 있던 경제권들의 소비 성향들이 한때 KTX를 통해서 서울로 집중됐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반면에 개통 시험 과정에서 3번이나 변압기 화재를 일으켰던 호남선 KTX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뭐 그쪽 병원이나 백화점들은 상당히 걱정을 좀 많이 하겠어요. 네, 그동안 KTX가 신설되는 역들마다 다 공통적으로 겪었던 현상이었는데요. 뭐 서비스라든지 이용객들에 의한 편의 제공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아낸다고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송명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 누가 널리 알리겠습니까? 국민TV 홍보지원단 국티홍지에서는 사이버상에서 국민라디오 국민TV 콘텐츠를 확산시킬 1,000명의 사이버 홍보대사를 찾습니다.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소중한 콘텐츠 확산, 공정언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착실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좋은 콘텐츠를 널리 알릴 아름다운 손길이 되주세요. 자세한 문의 이메일은 국민TVPR@gmail.com입니다. 네. 경제 뉴스 브리핑 받으실 차례입니다.
헤어룸 인베스트먼트의 오진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거기는 뭐 이렇게 투자하는 데입니까? 헤어룸 인베스트먼트? 예, 그 중국 전문으로 투자하고 컨설팅하는 회사입니다. 중국을 투자하세요? 요즘 그 중국 증시가 뭐 최고고 아주 좋다고 그러던데. 예, 예. 돈도 많이 벌으시겠네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부가 무려 500조 원이 넘는 재벌의 사내 유보금을 풀어서 투자도 좀 늘리고 고용도 늘려라. 뭐 이제 이런 걸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GS그룹 계열사에서는 사내 유보금을 좀 풀으랬더니 총수 일가한테 그만 무상증자, 이거 아주 좋은 거죠. 무상증자 받으면. 예. 그런 꼼수?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4배 채우기? 이런 걸로 응대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GS그룹 총수 일가가 9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 IT 업체 GSITM이 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타 다른 재벌에서도 있었던 일이지만은 네. 이런 비상장 IT 업체를 통한 그 2세, 3세, 4세 상속이라든지 또 일감 몰아주기 등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고 예.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이익 잉여금을 이번에 무상증자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 최경환 경제팀에서 추진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피하게 되는 그 꼼수가 되겠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 GSITM은 4월 3일 내일 기준으로 이익준비금 15억 원 전액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무상증자를 할 예정인데 50% 무상증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내 유불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는 그런 꼼수가 되겠습니다. 60만 주에서 90만 주로 50%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예, 뭐 가능한데요. 여기 이렇게 총수 일가가 높은 회사에 그 과도한 무상증자를 한다든지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는 좀 문제가 되겠죠. 네. 예. 우리나라 그 재벌 총수라고 부르는 거 그거 무슨 사설 왕국의 왕 같아요. 그런데 실제 지분율은 10% 안 되면서도 그룹을 장악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예, 사회이사 제도가 그 총수를 견제하기 위해서 도입됐지만은 사실상 총수하고 잘 아는 측근이나 총수의 이익을 옹호하는 그 교수나 전직 관료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견제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거 고치자고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이거 했어야 되는데 지금 2년 동안 마음 잡고 야무지게 했으면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위한 기틀은 다질 수 있었던 시간 아니겠습니까? 응? 예, 근데 고치고. 예, 근데 지난 2년간 오히려 재벌을 옹호하는 정책들이 더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는 경제 민주화 하겠다고 막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재벌들도 막 눈치 보고 약간 쫄고 그랬다고들 들었는데 예. 이건 정말 참. 자, 다음 뉴스 보십시다. 수천억 원 이것도 비슷한 들으시면 복장들 터져 하실 텐데 수천억 원 적자 기업인데도 수십억 원의 고액 연봉과 고배당을 받는 재벌 총수와 가족들 그리고 이제 전문 경영인도 좀 있다고요. 아니 어떻게 적자가 이렇게 수천억 원대인데 수십억 원씩 연봉을 가져간답니까? 예, 이게 상당히 그 잘못된 것인데요. 그 재벌닷컴에 따르면 5억 이상 연봉을 받는 경영진 668명 가운데 최고 경영자급 또는 재벌 총수 119명이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있었고요. 119명 가운데 10대 재벌 소속이 42명이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성현 하나그룹 회장, 이웅열 고롱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재벌 총수와 최은영 유수홀딩스 한진해운 회장,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등 재벌그룹 오너 가족들이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들이 다 적자 보고 있는데요? 예. 그것도 적자도 적은 규모도 아닙니다. 한진해운은 4,600억 원 적자가 났는데 어휴야. 최은영 회장은 57억 원 보수를 가져갔고요. 아니, 뭔 돈이 있어서 적자인데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57억씩 연봉을 받아갑니까? 그 호황기 때 쌓아둔 그 유보금을 유보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형편 좋을 때 돈 좀 벌어서 일벌들이 열심히 모아가지고 벌어두어서 산에 금고에 쌓아뒀던 거?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 미국 사례를 보면 미국 네네.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나면 예. 보통 CEO들이 연봉을 1달러를 받습니다. 적자면. 우리로 얘기하면 뭐 1,000원 1원 받는 건데 사실 적자 때는 책임 경영 입장에서 1달러라든지 1원을 받는 일이 있어야 되고 호황이 되면은 이제 그 대규모의 보너스를 받는 것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재 뭐 GS칼텍스 같은 경우도 6,800억 원의 천문학적 적자가 나는데 뭐 전문 경영인이 23억을 가져가고요. 한화건설도 4,100억 적자가 났는데 김성현 한화그룹 회장이 23억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도 7천억 원 적자, 대한항공도 2천억 원 적자인데 대한항공이 2천억 원씩이나 적자입니까? 예. 적자인데 조윤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5억 원을 가져갔고 예. 현대미포조선이 7천억 원 가장 많은 적자를 냈는데 최원길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가 17억 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좀 잘못된 주주 가치에 좀 위배되는 그런 경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못하게 하는 또는 규제하는 법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이것은 뭐 강제로 할 건 아니고 금융감독원에서 얼마든지 그 금융감독원이나 뭐 이렇게 정부 부처에서 지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염치들이 없네요. 그렇죠. 예. 외국 CEO들 물론 뭐 일 잘해서 또는 자기 재임 중에 스코어가 좋으면 많이 받는다는 건 아는데 그 대신 적자가 나면은 아예 탁 책임지고 물러나거나 또는 딱 1달러만 받고 한 번 더 맡겨줘라. 그럼 내가 다시 잘해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물론 이제 오너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더 이런 게 심해지는 거죠. 오너들이니까. 예, 한마디로 황제의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문 경영인을 고용했는데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 네. 그 전문 경영인, 그러니까 월급쟁이 사장이죠. 네. 대표이사. 그 대표이사한테도 이렇게 돈 듬뿍 줍니까? 아니면 해임시키고 내쫓아버립니까? 우리나라들. 해임하는 경우 많습니다. 월급도 별로 안 주고? 예.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가운데, 이제, 대규모 적자인데도, 이제, 급여를 좀 많이 받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로 할 수 있습니다. 거긴, 그 사람만 좀 아주 특별한 거고, 대부분은, 당신 돈 벌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적자를 많이 봤어? 집에 가시오. 그러고는 뭐, 봉투도 그냥 얄팍하게 얼마 조금 넣어서 보낸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적자 받는데도, 고용사장인데도 많이 줬답니까? 예, 뭐, 더 신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충성심이 좋았나? 아무튼 참. 재벌, 이거. 자. 한국시티은행이나 한국스탠다드차트은행. 이건 뭐 대표적인 이제 국제적으로 아주 큰 은행들인데, 국내 외국계 은행들도 뭐 이런 거 좀 상당히 큰 문제라고요. 배당이나 수당 이런 거 말이죠. 예, 뭐, 이 두 은행도 상당히 심각한데요. 한국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국에서 국내 은행과의 경쟁에서 거의 져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지금 지점을 56곳 폐쇄했고 직원의 15%인 650명을 희망퇴직 형식으로 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역대 최대의 2,100억 원의 배당금을 미국 본사로 보냈고요. 그리고 배당도 45%를 해서 은행권 최고의 배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영구 전 시티은행장은 71억 원의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았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도 경쟁력이 잃기는 마찬가지인데 이 은행도 경쟁력이 없어서 2년간 지점이 61개는 없어지고 200명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리처드 힐 전 SC 은행장은 27억 원의 연봉을 챙겼고
더군다나 본사에 굉장히 많은 그 배당을 하고 있는데 중간 배당으로 1,500억 했고 내년 초에 3,000억 원 추가로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71억이니 뭐니 잘 실감이 안 납니다. 예, 근데 그 국내 금융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 메리츠 화재입니다. 네네. 조정호 그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은 87억 원의 배당과 6억 원의 연봉을 받아서 총 93억 원의 연봉을 받았는데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2012년도에 메리츠 금융지주 그 조정호 회장이 136억 원의 큰 연봉을 받았습니다. 연봉과 배당금 합쳐서인데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그 비난이 많이 쏟아지고 그래서 회장직에서 물러났는데 2년 만에 다시 복귀를 해서 네. 첫 해에 93억 원의 연봉과 배당을 받아서 그 굉장히 그 비난을 받고 있고요. 더군다나 문제는 원래 사장을 비롯한 15명의 임원이 해고됐고 406명의 직원이 희망퇴직 형식으로 해고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을 자르고 연봉은 천문학적으로 받는 이건 굉장히 그 도덕적 해이. 그렇죠. 예. 그 극치인 것 같은데 메리츠는 원래 다국적 기업 아닙니까? 한국 메리츠는 여기 브랜치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아니고 네. 한진그룹에서 파생된 거의 지분을 다 인수했기 때문에 국내 예. 토종입니다. 금융사가 이제 된 겁니까? 예. 그래서 그 한진의 조 씨 일가 중에 한 사람인 예. 조 누구요? 조정호 회장. 그러니까 조양호, 조정호 이 뭐 같은 학렬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장을 맡고 있는데 네. 지분율이 상당한가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당금이 예, 지주 회사로 만들어서 지분율이 높긴 하지만은 네. 지금 그 경영 상황에 비해서 네. 굉장히 많은 연봉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아니 근데 직원들을 이렇게 400명이나 대량 감원을 하고 이사들도 다 쫓아내면서 자기는 100억, 90억 이렇게 받아갑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그 모럴 해저드의 극치다. 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그 회사는 괜찮습니까? 메리츠 보험회사? 아니,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조정을 했죠. 아하, 그래요? 예. 그러면 메리츠에 보험 들고 있는 분들은 그 만기 되면은 해약하고 더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뭐, 저도 공교롭게도 메리츠 화재 자동차 보험 들었는데. 네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이런 거는 잘 아시면서 또 본인 보험은 또 그런 데를 드시네. 아무튼, 청취자 여러분들 메리츠랍니다. 이름 좀 기억해 두시면 여러모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증시가 7년 만에 최고치 경신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상해 증시가 3,8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올해 들어서 3개월간 1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86% 폭등하는 상승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의 그 상승 장세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는 뭐 과열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대다수 증권사들은 그 현재의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맥쿼리 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8년간 저평가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다 보고 있고 중국의 다수의 증권사들도 조만간 4,000포인트를 돌파하고 5,000포인트 연내 돌파 가능성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증시, 중국 주식 살 때입니까? 예, 저는 살 때라고 보고 있고요. 그 4월 달에 조정 장세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고 그 2017년도까지 한 3년간 상승 장세가 지속될 걸로 보고 있는데 7년간 하락 장세가 마무리되고 앞으로 3년간 상승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청취자님들 이 정보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은 오를 거라고 전망하는 근거는 뭡니까? 예, 그 중국이 국유기업 개혁을 하고 있고 네. 1대1로 프로젝트 그리고 금리 인하와 그 지준율 인하해서 이제 경기 그 부양 모드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이 2, 3년간 안 좋았는데 다시 지금 부동산이 좀 회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자꾸 돈 얘기해서 한편에서는 지금 광장에서는 세월호 가족들이 아주 힘든 국면인데 이 돈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경제 뉴스니까 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중국 증시 상승 장세로 거래량이 폭발하고 중국 주부들, 학생들 그리고 저소득층까지도
증권 계좌 터서 이제 막 주식 투자 뭐 그럴만 하겠네요. 지금 이렇게 투자만 하면 막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상해 증시는 특징이 90%가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최근에 이제 신규 계좌가 120만 개 일주일에 오픈되면서 주식 투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그 중국 증시의 일일 거래량이 2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조 위엔 시대라 그러는데 열흘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은 세계 1위 뉴욕 증시의 4배가 넘는 폭발적인 그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일 거래량이 5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 40배 정도 폭발적인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상당히 화랑이고, 중국 GDP 대비 시가총액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 100%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뭐 후광통인가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바로 중국 주식 살 수 있고 뭐 이런 것 얼마 전에 됐죠? 1월인가? 예, 작년 11월 17일에 중국 본토 증시가 개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나라는 1992년 1월에 그 외국인의 증시가 개방되어서 96년까지 4년간 굉장히 큰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그 청취자 조합원 여러분들도 그 중국 증시가 작년 11월에 이제 개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 주목을 하시고 투자에 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 그 본토 투자를 하시려면 그 본토 펀드가 있고 또 본토의 중소형주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신한 BNP에서 하는 중소형주 펀드가 있고 또 중국 본토 자문형 랩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전이라든지 상해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또 현재 그 국내 증시에서 중국 본토를 투자하는 방법은 그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을 그 뭐 4월 중에 조정 시에는 뭐 그 투자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 그 호재들이 있고 MSCI 신흥지수 편입이 6월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21세기 실크로드 1대1로, 이게 뭐 1대1로 다투자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혁대대 연대할 때에다가 두 번째로는 길로자 이건데요. 네, 해상로. 그러니까 1대1로 프로젝트를 구체화했는데 잠깐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 아시아판 마샬 플랜 21세기 실크로드가 육상 해상으로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그 중국, 그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60개국에 걸쳐서 앞으로 뭐 그 30년간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향후 10년간 보면은 1,800조 원, 1조 6천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통신망, 송유관, 가스관, 해상 운송로 등이 있기 때문에 그 중국과 아시아의 인프라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환점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게 바로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는 건데, 우리도 얼마 전에 공식 참여를 선언했지만 참여국이 크게 늘어나면서 미국과 일본이 그동안 여기 안 하려고 했던 그 외교 전략, 자신들의 외교 전략이 실패한 걸로 드러나서 매우 뭐 당황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AIIB 그 참여국이 49개국으로 늘어났고, 한국, 호주, 러시아, 브라질, 대만이 참여했고, 북한은 거절당했지만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나프타 국가들이 그 불참하고, 그 일본은 지금 일단 불참했지만은 참여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 가운데 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참여국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초기 자본금이 500억 불이 아니고 1,000억 불로 2배로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AIIB가 출범하게 되면 미국, 일본, 유럽 주도의 IMF, 세계은행, ADB와 본격적으로 좀 경쟁하게 되는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익적 관점에서 5 내지 6% 이상의 그 지분과 부총재직 또는 상임이사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잘 안 받아들여질 것 같다면서요, 그거? 예, 참여국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국이 지분 챙기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이 중국의 제1의 수입국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제1의 수출국이고 그리고 또 아시아 영내에서 그 호주하고 한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지분을 챙길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쯤 내겠답니까? 우리 정부는? 그러니까 1,000억 불이면 50억 불인데 우리는 뭐 100억 불까지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충분히 낼 수는 있으니까요. 그 외환보유가 600억 불, 800억 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지분을 더 확보하는 것이 국내의 건설업체들한테 훨씬 호재가 된다. 그 돈을 무조건 많이 싸들고 가겠다고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중국이 심사를 합니까? 예, 중국이 사실 나라별로 쿼터 같은 게 있나요? 예, 그러니까 GDP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예. GDP 그냥 산술적으로 하면 나오지만은 중국이 뭐 33%를 가질지 몇 프로를 가질지 그게 확정이 안 됐고 또 나라가 49개 국가니까 앞으로 3개월간 국가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그냥 우리가 무조건 돈을 많이 투자하겠다고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그게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군요. 예,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은 왜 가입을 못했습니까? 퇴짜를 당한 겁니까? 퇴짜를 놓은 겁니까? 북한은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퇴짜를 당했는데 일단 유엔 제재를 받고 있고 그 지금 국제 표준에 상당히 그 미흡한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거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국하고 북한은 참 전통적으로 사이가 돈독한 형제 국가, 우의라고 그러죠. 조중우의. 조선과 중국은 우의. 그리고 동맹도 맺고 있고. 네, 동맹국이죠. 그런데 퇴짜 났네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그 일본 국제사회에서 투명한 AIIB 운영을 하라고 압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참여해서 여러 가지로 그 문제가 어지러워지는 것보다는 북한의 참여는 일단 그 자제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게 돈이 결부되면 이 왕서방들이 참 무섭습니다. 칼같이 끊을 건 끊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 헤어룸 인베스트먼트의 오진근 대표였습니다. 앞으로 이 뉴스 코너는 주 3회로 다음 주 4월 6일 개편부터는 주 3회로 늘려서 시사성과 속보성 그리고 심층성 이것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2014년 4월 TV 개국 전까지 조합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후 1년 1개월 동안 출자금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합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으로 더 큰 발전, 즉 성숙한 동력을 만들어주십시오. 주목받는 방송, 신뢰받는 언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국민.tv,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신청해주세요.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카페 아시나요? 어서오세요. 국민카페 오네어입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확보한 품격 높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식이 있고 공감이 있는 강연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공연이 있는 공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오네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6시 13분 막 들어왔습니다. 잠깐 게시판 보고 행간 진행하도록 하죠. 무명의 조합원님, 정부는 돈으로 저 유족들을 모욕하고 있다. 언론이라도 제발 바르게 보도해줘야 하는데 분노가 치민다. 네, 어제 이 시간에 인터뷰했던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도 그 점 아주 강조했죠. 돈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기자들이 뭐 4억 8천만 원이니 뭐 얼마 이렇게 정부가 제시한 액수에 대해서 물어오면 답을 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뭐 많다 적다 이거에 대한 의사표명이 오해받을 수 있고 지금은 그것보다는 진상규명과 선체 인양 그리고 독소 조항을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시행령안의 폐기 이 세 가지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제발 기자님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호소합니다. 이 세 가지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어제 저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랬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도 어제 오늘 그저께 연이어서 계속 이제 그런 류의 글을 올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유가족들이 돈 뭐 얼마 줄 거니 배상 보상 빨리 하자. 물론 그 중에 304명 희생자 중에 어느 뭐 상황이 다들 조금씩 다를 테니까 그게 급한 분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빨리 정해져서 빨리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요. 그리고 다들 형편이 어려우시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들 뭐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받아가지고 근근히 생활하고 있고 버티고 있다 그러고 지난번에 인터뷰한 유민아빠 김영호 씨도 회사에서 결국 퇴직했고 실업급여로 받아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두어 달 있으면 끝난다고 했던 게 기억납니다. 실업급여가 아마 최고 많이 받아봐야 120만 원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혼자 빠듯이 살기가 너무 빠듯한 돈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체 인양 약속하라. 진상규명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독소조항 있는 시행령안 이거 좀 문제 있다. 지금 이런 걸 주장하면서 오늘 삭발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제목들은 좀 자극적이에요. 교사는 11억, 학생은 뭐 한 8에서 9억, 그 다음에 일반인은 또 4에서 9억 이러니까 어떻게 해서 일반인들보다 학생들이 더 많이 받냐 뭐 이렇게 궁금해하게 제목을 뽑는 것도 있고 말이죠. 하여튼 이럴 때는 물론 그것도 뉴스입니다. 나라에서 세월호 배상과 보상 금액으로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대략 얼마가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도 물론 뉴스거리인 건 맞습니다. 제가 언론인의 입장으로서 볼 때. 그렇지만 뉴스 밸류에이션에 있어서는 그걸 그렇게 일면에 크게 요란하게 할 그럴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는가. 타이밍이라는 것도 고려를 하고 국민 정서라는 것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그때부터는 편집의 단계거든요. 그 팩트 맞지만 그리고 기사로 취급은 하겠지만 어느 면에 어느 크기로 방송 같은 경우는 몇 번째 뉴스로 어떤 시각으로 보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저도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좌삐리 좀비님 앞으로 좌좀 이렇게 줄여 부르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어원은 이제 알겠는데 아이고 읽으려면은 좌삐리도 그렇고 좀비도 그렇고 물론 반어법적인 타이틀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슬픔을 하늘도 아는지 비가 내린다. 세월호 사태 1년이 다가오니 핍박과 탄압은 더 심해지고 유가족들을 계속 사지로 내몬다. 죽은 아이들에게 나쁜 부모가 되지 않게 잊지 않고 함께 해달라고 울부짖던 예은이 아빠의 부탁입니다. 4월 4일에서 5일까지 안산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에 우리 국민TV 조합원분들 많이 참석해주세요. 물론 저도 참석합니다. 라고. 그렇군요. 네, 안내 겸 말씀 고맙습니다. 정보도 담고 있고요. 메밀빛님, 세월호 유가족의 삭발 소식에 여수바다에 분노와 슬픔을 아는지 비가 내린다.
제 마음에도 비가 내립니다. 어느덧 1년이 다가오네요. 이렇게 속절없이 세월만 흘러가나요. 세월호 유가족분들께 마음을 모아서 응원을 보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수,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다 내리는데 그냥 기상대에서 말하는 비가 아니라 슬픈 이런 것까지 함께 얹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수분들 그 조합 뭐죠? 그 총회인가? 지역총회 그거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있던 자님, 세월호 가족들 삭발을 보면서 착잡하다. 1년 동안 정부는 어디에 있다가 일주기에 맞춰 고약하게 배상과 보상을 운운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 하는지. 정부에서 추모비라도 하나 세워받느냐, 정중하게 연결식을 했었느냐, 기억나는 건 엉뚱한 할머니에게 꽃을 준 장면밖에 없다. 결국은 돈 때문에 생긴 사고인데 또 돈 타령이다. 요즘 외국에서는 한국을 물질주의에 질식한 나라라고들 한답니다. 네, 뭐 사설의 한 문장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쓴 어느 칼럼에 그 연결식을 하기 위한 조건 이런 걸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죠. 감사합니다. 어제 있던 자님. 유족들 그동안 얼마나 당하고 억울했으면 어떤 엄마는 그깟 돈 필요 없다고 하는데 악에 받쳐서 말하더군요. 저분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겠죠. 예술의 전당포님, 저걸 보고 또 보상금 더 받으려 한다는 분들이 있더군요. 할 말이 없네요. 자기 자식이라 생각하면 저거보다 더 할 텐데 말이죠. 그런 놈들은 그냥 정의봉으로 한 대만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봉. 예,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상규명 확실히 하겠다. 그거의 실천적 의지의 표현으로 시행령안, 해수부 시행령안을 전면 폐기하고 특위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한다면 4,200만 원만 받아도 좋겠다. 지금 뭐 정부에서 뭐 8억, 4억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420만 원이나 4천만 원만 받아도 서운하지 않겠다. 그런데 시행령안 제대로 고치지 않고 그냥 공무원들이 일하던 방식으로 대충 조사받을 사람이 지금 조사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면 4,800억, 4조 2천억 원을 줘도 안 받겠다. 뭐 이랬는데 그게 그냥 본인이 울부짖어서 화가 나서 한 얘기가 아니고 아주 절절하게. 그래서 또 옆에 있던 가족들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커다란 박수로 화답하는 걸 봤습니다. 네, 바로 행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고른 텍스트는 한겨레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정치부장을 지낸 바 있고 지금은 또 열심히 기사 잘 쓰고 있는 임석규 대기자라고 해야 되나? 선임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정동영, 새정치 노선 비판. 새정치는 배신자로 낙인 찍기라는 제목의 기사 일부를 들으시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동영 천정배 후보가 친정의 노선과 행태를 집중 비판하고 있다. 두 사람은 탈당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정책, 노선 동쟁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연합은 두 사람의 이런 움직임이 명분 없는 출마를 위장하려는 전술적 노림수로 판단하고 일단 두 사람을 배신자로 낙인 찍는 데 주력하며 사안별 반박으로 응수하고 있다. 정 후보는 문재인 대표를 직접 겨냥한다. 특히 문 대표의 천안함 폭침 발언을 두고 제1야당이 천안함 문제를 이런 식으로 규정해버리면 진보 진영이 앞으로 입장을 정하기 어려워진다. 합리적 의심에 대한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후보는 새정치연합의 정책과 노선보다 개파주의와 호남의 현역 의원 기득권 구조 등 정치 행태 비판에 주력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가 정의당이나 다른 진보 정당들과 가치와 목표를 공유한다며 야권의 정책 좌표 좌클릭을 주장하는 것과 결이 다르다. 천 후보가 국민 모임에 동참하지 않은 것도 노선을 둘러싼 이견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네, 들으셨다시피 지금 야 대 야가 싸우고 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그러니까 그 어부질이 그거죠. 조개하고 새하고 뭐 이렇게 다투니까 어부는 이렇게 가만히 바구니 들고 몇 걸음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 조개 이겨라, 새 이겨라. 그러다 조개가 새의 부리를 꽉 쥐고 안 놓아주면은 둘 다 꼼짝없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턱 집어서 바구니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형국이라는 것은 뭐 충분히 짐작들 하고 계시고 연일 우리가 이 문제를 보도해왔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고 믿고요. 기본적으로 양비론 대단히 싫어하고 싫어했던 언론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양비론이나 양시론 칼럼은 안 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안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양비론적 코멘트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결론 겸 저의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 팩트를 시간 되는 대로 하나씩 붙여보죠. 문재인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출범한 지 지금 2년쯤 됐지 않습니까? 맞지요? 1년인가요? 2년인가요? 2년. 김한길, 안철수의 전격적인 합의로 재작년 3월인가 출범한 거 아닙니까? 제가 갑자기 연도를 헷갈립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대표가 선거에서 지고 나서 대표 바뀌고 비대위 체제로 오다가 이번에 28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당권을 잡았습니다. 문 대표는 현재의 야대야, 야권끼리 싸우는 어쨌거나 범야권인 건 맞습니다. 정동영, 천정배가 당을 떠나고 나가서 야당이 바뀌어야 한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문재인 대표 반성문을 썼니 안 썼니 무슨 점이 잘못됐니라고 공격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새누리당으로 갈 사람들이 아닌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범야권입니다. 야대 야의 싸움으로 가서는 필패입니다. 이번 자칫 4군데에서 다 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저는 2군데에서는 야대 야로 가면 2군데에서는 확실히 지고 잘못하면 3군데에서도 질 수 있다고도 봅니다. 이것은 이번 4석 뽑는 보궐선거 자체가 그렇게 크다는 게 아니고 내년 9월까지 가는데 필요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획득해버린 전초전이 된 겁니다. 천정배, 정동영이 나섬으로써 야권이 어떻게 진용을 차리고 개편하느냐의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문재인 대표가 내년에 치를 선거 4월 총선이 말하자면 올림픽이라면 요번 4월 29일 4.29 보선은 전국체전 내지는 아시안게임 정도는 돼버린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큰 선거가 아니었는데 그러면 이미 국가대표로 뽑혀 있으니까 이번 선거에서 진다고 해서 문재인 대표도로 당신 안 되겠어 물론 아쉬워 이렇게까지 몰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리더십이나 앞으로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도력에서는 타격을 입을 게 불가피합니다. 그럼 빨리 구도를 여대 야의 대결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대표들이 누가였던 간에 이전에 새정치연합이 보여줬던 모습, 야당의 모습, 야당성을 상실했던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총괄적으로 총대 메고 포괄적으로 진정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고 어떻게 하겠다고 비전을 밝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내 재임 이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건 나는 몰라요. 그리고 그거는 김한길, 안철수 등등 박영선 누구죠 또? 비대위장 했던 문희상 이런 분들한테 가서 물으세요. 이렇게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새정치연합이란 이름으로 출범한 이후에 여러분들을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실망드렸던 것 모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떠안겠습니다. 이러한 점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정동영, 천정배 이 두 사람이 어차피 2등하거나 누구 도와주려고 나온 거 아니고 자기가 돼서 뭔가 이 사람들도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뭐가 있긴 있어요. 자꾸만 이렇게 무조건 배신자다 그러면서 100% 낙인 찍을 일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들 중에서도 귀담아 들을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1야당이 정말 바뀌고 힘을 발휘하려면 이 두 사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방어를 해버리면 됩니다. 미리 선제적 방어. 공격을 하면 자꾸 싸움이 커지니까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미 지금 정동영 대표는 몇 가지 정책적 문제에서 의문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천안함 폭침이라고 했느냐. 그렇게 하면 진보 진영에서는 그동안 천안함의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계속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있던 일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리냐. 제1야당이
그 폭침이라는 정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지적, 그 일각에서 명백히 명분 있는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죠. 아, 우리 입장이 바뀌었다. 이건 북한 소행이 맞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진보그룹 떨어져 나가도 좋다. 그 대신 우리는 보수 측에서 더 그만큼 지지 받아오겠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든가. 아무튼 명백하게 입장을 취하고 정동영, 천정배 이런 사람들과 새정치연합이 싸우는 구도로 가면 이건 뭐 보나마나 필요 없으니까 경제정책의 실패, 국민지갑 지키기,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돌아가서 여대 야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정동영, 천정배 두 전직 거물 정치인이자 야당의 기둥이었던 분들에게도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친정 말고 여당을 비판하십시오. 지금 새정치연합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따지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적과 잠재적 동지 또는 길게 보아서 다시 합쳐야 할, 또는 적어도 같은 야권의 일원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쪽이 누군지는 구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PR을 확실히 구분하자. 그런 점에서는 여당을 비판하라. 실정을 비판하십시오. 그게 이른바 정치 지도자의 품격이자 가슴 넓은 남자의 넓은 가슴 품일 겁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또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춰 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 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 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요즘 당권 경쟁자였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 때문에 입이랑 속이 많이 타겠어요. 뭐 원탁회의 안 온다고 그랬다면서요? 예, 오늘 원탁회의라고 해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심층적으로 사실상 이제 개파 수장들 그리고 전직 대표급 인사들을 이제 오늘 원탁회의 개최를 이제 만찬 회동을 했는데, 예. 오늘 김한길 대표는 몸이 이제 많이 안 좋아서 감기 몸살이 심하다고 했는데 참석을 안 했고요. 예. 이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오늘 광주에서 초청 강연이 예정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불참할 수밖에 없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두 개 다 핑계 아닙니까? 글쎄요, 이제 김한길 의원은 진짜로 좀 몸이 많이 아프다는 것 같고요. 박지원 의원은 아마도 조금 뭐랄까요, 힘겨루기를 한다고 해야 되나? 네. 강보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그 주변에서 나온 얘기는, 문재인 대표가 진짜 급하면, 직접 연락하고 그러지 왜 자꾸 옆에 또는 언론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예. 문재인 대표가 좀 고개를 숙이고. 여보세요? 드디어 양정대 타임.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고개를 숙이고부터 다시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좀 숙이고 들어오면 마지못해 하는 그런 모양새로 갈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 입장에서 보면 이 광주 서울과 이 서울 관악을 두 군데 모두 지금 사실 호남 표심이 크게 작동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게요. 아무래도 박지원 의원이 호남의
표주자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임은 하고 있죠, 본인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공교롭게 지금 호남 선거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결국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나 또 천정배 전 의원의 출마 이게 이 야권의 재편을 호남 표심을 먼저 얻는 걸로 시작하려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기반을 갖으려는 이런 좀 얕은 수 혹은 옳지 못한 수 뭐 이것이 자초한 뭐 그런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지역 볼목. 그렇죠. 어쨌든 뭐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텐데 어쨌든 박지원 의원이 뭐 전체적으로 큰 판을 그리면서 정치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막판까지 이러진 않겠죠? 그렇죠.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애는 초반에 태우다가 호남 민심 이렇게 향배도 좀 보다가 또 본인이 또 제일 드라마틱하게 등장하는 걸 또 아주 즐기고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또 그런 타이밍도 좀 잘 잡는 양반 같아. 요즘은 나이 들어서 어떠시나 모르겠네. 아무튼 간에 아이고, 우리 양 기자가 잘 지적하셨어. 며칠 전에 야대 야 구도로 가면 안 되고 야대 여 구도로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조금 전에 양 기자 주장을 잠시 차용해서 뉴스 해설을 하나 했습니다. 괜찮죠? 네. 자, 새누리당은 요즘 뭐 어디 MT 갔나요? 아니면 토론회 학원 다닙니까? 왜 이렇게 의원총회들을 자주 해요? 오늘은 뭐 오픈 프라이머리 의원총회? 어떻게 됐어요? 어제 오늘 지금 이틀 연속 새누리당이 지금 정책의원총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의총을 사실 열린우리당 때 이 원내 정당을 지향하면서 이제 원내대표들을 직선으로 뽑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사실 이제 열린우리당 때 뭐 많이 했던 건데 이게 결국은 특히 이제 집권당 야당하고는 또 다르게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이 국정 운영의 핵심 주체인 이 청와대나 정부와의 관계가 있어서 사실은 지금 좀 일사불란한 모습이 요구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새누리당 같이 좀 보수 성향이 강한 정당들은 그동안에 의원들의 개별 의원들이 이제 총의를 모아나가는 그런 과정 절차보다는 좀 위에서 이 하향식으로 이 당론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게 일반적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들어선 이후에 좀 달라진 새로운 모습들에 대한 시도, 새로운 시도 뭐 이런 점에서는 좀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정책의총이 사드와 관련한 문제 그 자체가 사실은 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많다는 건 뭐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선거관계법 개정 논의를 좀 했는데 실제로 오늘 논의도 그렇게 뭐 아주 치열하게 뭐 전개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이제 참석해서 뭐 의견 얘기하는 정도, 그다음에 특히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이제 현역 의원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점에서 뭐 명시적인 반대보다는 이게 이제 좀 우려할 만한 대목, 그러니까 야당이 안 했을 때 역선택의 가능성이니 또 뭐 이게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유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좀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등장 이후에 좀 새누리당도 좀 더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데 하나의 징표 정도로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게 이제 어제 오늘 이 이틀간의 정치거청이 다 맥바지에 진행이 된 걸 보면 아무래도 준비 과정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그냥 현안이 있으니 의원들 모아놓고 얘기를 해봅시다라는 수준이 아니고 조금 더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특정 현안이 있으면 찬성 토론, 반대 토론자를 미리 정하고 논리도 좀 준비하고 해서 좀 실질적인 그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텐데 아직은 조금 의욕만 앞서 있는 그런 상태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당내에서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아주 의지가 강하고 이번에도 뭐 그 4월 보선 4곳 후보들을 다 여론조사로 정했다. 전략적 공천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았고 계파별 줄 세우기 이런 것도 안 했다. 그리고 내년 4월에도 오픈 프라이머리로 확실히 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했답니다. 그 두 사람이 경남고등학교인가 1년 선후배 사이죠. 누가요? 문재인, 김무성.
그렇죠. 뭐 1년 사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경남고 네. 경남고 1년 예, 선후배 사이에요. 김무성 대표가 1년 위예요. 예, 예. 근데 이제 경남고가 그 지역 쪽에 그쪽에서는 또 명문 아닙니까? 네네. 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동창회를 얼마 전에 크게 했는데 맞아요. 예. 그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가 갑자기 이 문재인 이리 나와. 이제 거기 이제 동창회 행사니까. 네. 이제 선배가 후배 부를 때 당연히 뭐 원래 공식적으로 하면은 새정치연합의 문 대표님 뭐 이래야 되지만 이제 동창회니까 또 그 보스 기질도 한 부렸겠죠. 문재인 이리 나와 이래가지고 둘이 뭐 이제 어깨도 그러면서 그 동문들한테 인사를 하고 그랬답니다. 그 말 중에 우리가 합심해서 정치 체질을 바꾸자. 그 중에서 공천제도만큼은 우리 둘이가 합심하면 된다. 확실히 바꾸자. 그래가지고 전체 동문 선후배들 앞에 뭐 약속을 다짐하고 뭐 이랬단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말씀드렸듯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예. 이 이제 상형식 공천이라는 게, 명분은 사실 국민들한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식으로 이제 좀 그럴싸하긴 한데요. 예. 이게 이제 기왕에 이름이 알려진 현역 이런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러게. 그런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말로 개혁적인 제도인지 그 자체는 사실 좀 논란의 소리가 굉장히 크고요. 또 한 가지 뭐 이게 이제 오픈된 장소에서 발언하는 건 아니니까 예. 들리는 말로는 김무성 대표도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지금은 그렇게 뭐 100% 밀어붙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요. 더군다나 이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18대 총선 공천, 19대 총선 공천을 모두 이제 공천 이른바 이제 공천 학살의 대상이었는데 특히 이제 19대 공천 때는 이게 인정한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범죄 경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기준을 적용을 하면 뭐 김무성 대표가 다음번에도 사실 공천이 쉽지 않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 비리 혐의에 대한 비리 이제 혐의 확정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네. 때문에 사실 뭐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어서 예. 이 오픈 프라이머리 논의는 그 자체의 개혁적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예. 그다음에 어쨌든 공천 문제는 최종적으로 이 공천 시점에 이 당내 역학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여야 모두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정치 신인들한테 불리한 건 확실해요, 이게. 그렇죠. 예. 꼭 이게 만병통치가 절대 아닌데 영어 이름인데다가 미국에서 한다니까 이거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층도 분명히 있긴 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2014년 4월 TV 개국 전까지 조합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후 1년 1개월 동안 출자금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합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으로 더 큰 발전, 즉 성숙한 동력을 만들어주십시오. 주목받는 방송, 신뢰받는 언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국민.tv,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신청해주세요. 자정 팟캐스트의 파라다이스가 열린다. 화요일 0시 기생충의 신비로운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준호, 정혜진의 기생충 펀팩트. 수요일 0시 고양이와 사람의 알콩달콩한 밀당. 한쌤의 야옹스럽게. 목요일 0시 군산의 모든 것 거치고 시원하게 확 까드립니다. 화라 안돼. 금요일 0시 여성 기혼자들의 영원한 딜레마 시월드 탈출 프로젝트 김선 김나문의 언더 더 씨. 토요일 0시 최욱의 정영진의 불금쇼 매주 금요일 밤 12시 루저 갱생 프로젝트로 초대합니다. 0시 재미와 유익 감동의 한 보따리
잊지 마세요. 국민라디오 채널 고정입니다. 부활 최재민, 신하위 김민기. 두 드러머가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쇼, DD쇼. 지금 오이랑 양파 계속 먹고 있거든요. 오겹살 같은 거 좋아했는데 그냥 대표 삼겹살로 얇은 걸로 바꾸고. 제가 이승환이라고 하는데 만나 뵙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필 그날이 만우절이어가지고 4월 1일 할인은 세다 뭐 이런 분위기로 그래가지고. 네. 직접 하시는군요. 네, 20년을 같이 팀을 했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김동완 씨는 외국인 팬들이 많아가지고. 저 친구는 신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저 만취했을 때 몇 번 봤어요. 최재민, 김민기의 DD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국민 라디오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상세한 공개 방송 안내는 페이스북 국민 카페 온에어에서 만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경남 지역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학부모들 배후에 종북 세력이 있다는 경상남도의 색깔 공세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잘 아실 거고요.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데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의 김미선 공동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경상남도의 그 성명서에 대한 입장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일부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간략하고 압축적으로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우선? 예, 순수한 학부모들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네. 종북이라는 단어, 좌파라는 단어 그렇게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거라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설득력 있는 증거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싸구려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네. 진짜 결국 이것이 마지막 패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뭐요? 페이? 마지막 패라는 거죠. 결국 패. 네. 네, 정치적인 이념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인데요. 이제 그만큼 경상남도가 추세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면이고요. 네. 오늘도 경남도청 앞에서는 일부 학부모님들이 우리가 종북이냐, 밥 달라고 하면은 종북이냐 하면서 네. 굉장히 많은 시간 외치다 가셨습니다. 예, 이게 정치로부터 가장 중립적이어야 하고 탈정치적이어야 할 행정부처죠. 도 역시 당연히 그 행정부처입니다. 지방자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을 밥 얘기 꺼내면 종북으로 모는 거 이거야말로 정치적이다. 그리고 네. 마지막 패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주민 소환을 추진하겠다 이런 뜻을 2달 전쯤에 밝히셨는데 지금 이제 4월 1일부터 유상급식 또는 차별급식 이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때쯤 주민 소환제 구체화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있는데 그런 관측이 맞습니까? 아니면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점점 구체화되고 있고요. 주민 소환 하자는 일반 학부모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단 이것은 경남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전국의 학부모님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우성을 내주고 계십니다. 아마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는 어느 정도 되어서 특별한 이견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준비가 되면 4월 후반부부터 아마 들어갈 것으로 생각은 되고요. 네. 저희가 4월 25일 날 대규모 학부모 대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규탄 대회를 겸하고 있는데요. 네, 어디서 열 건가요? 경남도청 앞이죠. 네. 네. 그래서 이 대회를 저희가 원활하게 마무리를 하고 난 이후에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경남도민들의 현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이건 법적인 절차에 이달 말경에 들어간다. 지금 이 말씀이신데 네. 그러려면은 그 투표율이 얼마 이상을 넘겨야 하고 이런 게 있죠. 30%인가요?
주민소환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생소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주민소환을 왜 해야 되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은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독단적인 어떤 행정 운영이라든지 비리,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나와 있고요. 예.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만 서명을 받게 되면은요,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를 하면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가 되면은요, 경남의 유권자 총수에서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를 하면 되고요. 그 중에서 유효 투표 총수가 과반수 이상이 넘으면 확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정확히 안내를 해주셨는데 유권자의 33%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투표율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아마 여지껏 있어왔던 주민소환제는 대부분 그랬었거든요. 경기도 하남과 광주 뭐 이렇게 합치는 문제도 결국 이 정족수 33% 주민 투표율이 33%에 이르지 못해서 아예 개함조차 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몇 년 전에 오세훈 시장이 제안했던 무상급식 폐지, 유상급식 추진 이거 역시도 결국은 주민투표율이 미달했기 때문에 함을 열지 못했던 것과 뭐 비슷합니다. 그때는 자기가 이제 주민 소환을 당한 것은 아니고 정책에 대한 여론을 물으면서 자기가 시장직을 뭐 전부 연결시켰던 그 차이는 있지만요. 다음 질문 하나 드려보죠. 경남지방자치센터와 한국 YMCA, 경남협의회, YMCA 경남 지부쯤 되겠네요. 네. 아닙니다. 경남지방자치센터와 한국 YMCA 경남협의회 같은 4개 단체는 이번 주 중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위법성과 중복성, 그리고 홍준표 지사가 미국 출장 갔다가 근무 시간에 골프 친 거, 그게 공무원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기로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실까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처음 이 말이 나올 때부터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무상급식비를 전역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부터 절차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과정에 있어서 심의 단계는 걸쳤습니다. 그래서 내용 면에서 중복성이 있다라고 도청으로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마치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복지사업으로 예산을 쏟아야 된다라는 승인이 난 것처럼 이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도의 조례는 제정이 되었지만 시군 단위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된 것도 아닌데 예산 편성 다 해놓고 사업 계획서 다 잡아놓고요. 지금은 신청서를 받고 있는 시기이긴 한데 이 상황에서도 과잉 행정이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접수를 받고 있고요. 4월 3일까지 접수를 받겠노라고 했다가 그 수가 적으니까 계속 기간을 연장해서 4월 13일까지라고 또 안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 지사는 미국에서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친 것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홍 지사는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그러니까 아래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엄중하게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에도 몇몇 분들이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엄중한 잣대를 갖다 대면서 자신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유하게 넘어가고 합법화시키는 그런 파렴치한 행위를 계속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단체들이 합의하에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경남도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 그리고 기초단체장들 입장은 되게 좀 파악이 됐습니까? 김해 씨 같은 데서는 이거 조례안도 부결시키고 하긴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이제 정치 이슈로 계속 커나가고 전국적으로 확산 기로에도 있기 때문에 경남도 출신 의원들이나 단체장들 입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죠, 지금?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학부모님들과 만나는 것조차도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만남을 갖는 것조차도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4월 보궐선거를 의식을 했는지 지금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전국적으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입장은 항상 선거에 뭔가를 이슈화시키거나 선거머리로 끌고 가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수를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어쨌든 4월 총선과 5월 새누리당이 어떠한 입장을 내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느 정도 수면 위로 부각을 시켜서 전국적인 여론몰이도 되면서 학부모들의 원성을 하나로 모아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상급식이 분명히 쟁점이 되고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학교급식법도 4월에 국회에서 좀 논의가 되어서 이것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통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체적으로 가야 된다는 분위기, 이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확실한 파악은 좀 힘들고 다음 달 좀 들어가 봐야 좀 윤곽이 잡히겠죠. 네.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20초 정도밖에 안 남아서요. 지금 유상급식 또는 차별급식으로 전환한 지 이제 이틀째 맞고 있죠. 학교 현장 분위기나 학부모들 정서 뭐 이런 거 어때요? 아이들 반응도 좀 궁금하고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한마디로 뭐 밥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야단법석인 사례가 아마 거의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경남에서는 아마 전국에서도 그렇죠. 그렇고요. 경남밖에 없죠 지금. 네. 네. 그 언론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TV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진주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솥단지를 걸고 어제 오늘 아이들이 밥을 해먹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아마도 계속적인 단위 학교의 학부모회라든지 지역별로 논의가 되어서 이후의 행동들이 직결되거나 모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 학부모들도 서로 소통하면서 의견 수렴하는 그런 단계에서 혼선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과정에 아이들이 상처받고 피해받고 그게 제일 걱정인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광화문에서는 52명의 세월호 가족들이 집단 삭발식을 했습니다. 팽목항에서도 4분이 삭발했습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